고용이 왜 중요하냐? 내년도에 금리 인상이 일찍 여러 번 나올 거냐 아니냐, 이걸 결정하는 게 고용이에요 사실은. 인플레이션하고 고용인데, 인플레이션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연준 말대로 그 공급망 이슈만 해결된다면, 일시적으로 된다면 인플레이션 문제는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다르게 바라볼 경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얘기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임대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연준의 오래된 흐름 중에 하나예요. 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드린 해석이 오래전에 연준의 통화 정책들을 계속 지켜본, 여러분 옐런의 통화 정책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라 그래서 고압 경제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옐런이 처음으로 내놓은 고압 경제가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는 언제나 기존의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타겟팅 이라는 정책을 써요. 그게 뭐냐면, 미국은 이걸 2%로 정해놨습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2%가 넘으면 뭘 본다 그랬죠? 연준은 코어 PCE를 봐요. 이게 뭐냐면 핵심 물가지수 뭐 이렇게 부르는 코어 PCE를 갔을 때 2%가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 기준은 코어 PCE를 보지는 않지만은, 그 인플레이션이 2%가 넘어가면 타겟팅이라고 하는 이유가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2%가 되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게 재정 준칙으로 돼 있어요. 미국의 은행들은. 그러니까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그게 대대로 내려오는 그 준칙입니다. 그랬는데 1년 전에 제롬 파월이 뭘 말하냐면 AIT, Average Inflation Targeting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2%가 되면 금리를 올리는 걸 안 하고 이제부터는 에버리지로 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AIT가 나왔을 때 시장이 막 흥분하고 올라갔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이 2%를 가도 바로 금리 안 올리겠다는 뜻이 된 거죠. 그럼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아까 제가 옐런이 말했던 인플레이션이 2%가 가면은 그 금리를 올린다고 아무리 그렇게 갖고 있었어도 인플레이션이 2%에 가까이도 못 갔지만은 인플레이션 2%에 가는 그런 어떤 기대 심리가 전혀 형성되지 않는 디프레션 시기에 연준의 고민이 아주 가득한 얘기고요. 그래서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2% 이상 가더라도 난 좀 참고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옐런이 그때 막 강조했던 거예요. 우린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던 거죠. 인플레이션이 2%가 넘어도 금리 안 올릴게요 라고 그는 그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라는 걸 선포할 정도였었죠. 네. 그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러다 보니 지금 이제 연준은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룰을 정해놨고, 2020년 8월 잭슨홀 미팅 때 기준을 3가지를 제시했어요. 이게 뭐라고 불렀냐면, 새로운 장기 목표 및 통화정책 전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이건 중요한데, 실업률 외에 광범위한 포괄적 지표를 살펴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금리를 올릴 때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이제 통화 정책을 쓸 때 금리를 올려야 되는 기준을 삼을 때, 아까 제가 타겟팅은 2%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완전 고용이라는 기준이 하나 더 있어요. 완전 고용을 달성하면은 금리를 올린다. 그런데 2020년 8월에 제롬 파월은 뭐라 그랬냐면, 실업률 외에 또 다른 포괄적 지표를 보겠다.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라는 실업률만 보고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정책 결정 기준을 완전 고용 수준이 아니라, 그 완전 고용 수준의 편차가 아니라 부족으로 변경한다. 더 융통성을 두겠다는 거예요. 완전 고용이라는 어떤 실업률이 되면 무조건 금리를 올리겠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구체적인 고용 목표치 몇 프로, 실업률 몇 프로가 되면 하겠다란 말을 안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 실업률이나 이런 고용과 관련된 어떤 지표가 나와도 그거를 따라서 바로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안 쓰려고 하는 거죠. 상당히
과거의 연준과는 다른 정책을 이미 발표해 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왜 생뚱맞게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연준은 굉장히 강화해 놓은 룰들을 갖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이나 완전 고용에 대해서 쉽게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지켜가려고 하는 쪽과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나타나는 이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이제 타협과 양보를 하겠냐라고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 지금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예상치 않았던 인플레이션임은 틀림없습니다. 네. 시장과 연준이 모두 놀랄 만한 사실인 건 분명히 맞아요. 기존의 10년간은 디플레이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나타나지 않았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타났잖아요. 하나는 이게 사실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이거잖아요. 델타 변이에 의해서 엄청난 다시 셧다운에 들어갔잖아요. 네. 원래 셧다운을 풀었는데 다시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냥 간단히 기억해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다시 셧다운이 되면서 락다운이 되면서 공급망에 관련된 병목이 생겨버렸잖아요. 그쵸. 무슨 네. 말이냐면 걔네들이 안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근데 미국은 이제 다 벗어난 건 아니지만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서 모든 소비를 이제 마음껏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쪽이 다시 닫히면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바람에 아까 말한 자동차가 반도체 하나가 없어서 그냥 팔지 못하는 상태. 네. 이게 된 거고 여기에 불을 또 하나 지른 게 뭐냐면 델타 변이에 대한 그런 공급망 이슈 외에 미국 자체의 공급망 이슈가 또 발생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돈을 많이 푸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일자리로 복귀를 안 해버린 거죠. 그래서 롱비치항에 110척 배가 컨테이너 선이 와가지고 물건을 못 내리고 그냥 떠 있어 주변에. 이유가 뭐냐면 얘를 내려줄 일꾼이 없어. 그쵸. 그 다음에 내려주면 이걸 싣고 갈 트럭이 없어. 트럭 운전수가 없어. 이 사람들이 얼마를 준다 그래도 안 와. 아, 그 코로나 위험한데 내가 그 일을 왜 하냐. 나 돈도 있는데. 네. 이 문제가 또 갑자기 불거지면서 에너지 대란하고 세 가지가 그냥 아주 트라이앵글로 터져버리면서 공급망 병목이 아주 그냥 뻑뻑할 대로 심각할 대로 심각해졌던 거잖아요. 그럼 이 공급망 병목이 뭘 만들어내냐면 인플레이션을 다 곳곳에서 만들어내죠. 첫 번째, 이 물건 관련해서는 수요가 넘치는데 당연히 이게 제대로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네. 그 물건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그러니까 물건이란 게 어떤 거냐면 원재료 값이 오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생긴 것과 함께 임금이 너무나 또 강력하게 사람을 써야 하니까 임금이 올라가면서 이거에 관련된 어떤 요인들도 같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는 이전에 10년간 없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 연준도 당연히 당황스러운 건 분명히 맞지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롬 파월이 첫 번째 말했던 것과 다르게 최근 들어서 아, 이거는 좀 더 장기적이 될 것 같다. 일시적이지만 1년 정도 뭐 이렇게 기간을 안 말했지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생각보다 이제 병목이 현상이 더 그러니까 유지될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지금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냐면 사실은 제가 보기엔 요번에도 또 위기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유럽 사태 아시나요? 오스트리아랑 그 외 국가들 또다시 락다운에 들어갔죠. 전체 그 폐쇄에 들어갔잖아요. 영국은 그래 안 하고 있지만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제가 숫자를 보니까 말레이시아하고 베트남 또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확진자 수. 네. 만약에 이게 항상 그 패턴이었잖아요. 유럽, 미국, 아시아. 지금 유럽 아주 세게 나타난 거 들으셨죠? 미국 오늘 숫자 보니까 20 몇 개 주가 확진자가 지난번보다 다 이제 이렇게 완전 들었어요. 그게 과거에는 어땠냐면은 공화당주의자 주만 그랬는데 지금은 민주당 주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 만약에 세면 미국 주식시장은 안 흔들려요. 왜냐하면 무조건 어떤 사태가 와도 락다운 안 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영국처럼. 영국은 안 합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돌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아시아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만약에 아시아는 어떻게 했어? 아시아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정책을 안 써요.
위드 코로나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닌 데들도 많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면 또 세워야 됩니다. 부분적이라도 오스트리아는 전체 다 닫았는데 여기도 만약에 오스트리아처럼 닫아버리면 또다시 무슨 문제가 생겨요? 또다시 공급망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생산을 또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은 얘가 서서히 풀어졌다면 일시적이었을 인플레이션이 지금부터 한두 달 뒤에 겨울 시즌 때문에 또 한 번 또다시 빡빡한 병목 현상이 버틀렉이 또 한 번 나타나면 내년도에 1분기면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꺼진다라고 생각했던 게 2분기 가고 3분기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인플레이션 이제 일시적이 아닙니다. 뭐 위협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연준이 갖고 있는 뜻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했냐면 그런 식으로 연준이 처음에 일시적이라고 선언하고 했을 때하고 다르게 중간에 변수가 탁 발생해 버린 거예요. 델타 변이라는. 네. 그래서 공급망 병목이 막 뻑뻑하게 생겨버린 바람에 세상에 없던 일들이 막 생기니까 당연히 일시적일 수 없는 상황들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관련된 변수는 아주 유동적입니다. 왜? 아직도 이 사태가 어떻게 갈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너무 과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코로나 이제 위기입니다. 이제 주식 다 빠집니다. 이런 얘기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왜 지금까지 연준과 제롬 파월은 저렇게 버티고 있었는가를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저 버티는 요인이 어떤 상황이 될 때까지 지속될 요인인가라는 거죠. 미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금까지 나타났던 공급망 이슈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미국은 버틸만 하다 말씀드렸죠.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은 여전히 고집을 부릴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시간을 놓쳐버렸는데 오늘 고용 문제를 좀 말씀드려요. 고용에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크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고용이 왜 중요하냐? 내년도에 금리 인상이 일찍 여러 번 나올 거냐 아니냐 이걸 결정하는 게 고용이에요, 사실은. 인플레이션하고 고용인데 인플레이션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연준 말대로 그 공급망 이슈만 해결된다면 일시적으로 된다면 인플레이션 문제는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다르게 바라볼 경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얘기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임대료, 쉘터 관련된 그게 항상 후행하는데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지속될 거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 네. 주택값에 관련된 인플레이션. 두 번째는 임금 상승률이 이제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고 얘는 고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임금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고용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는 거죠. 이런 고용 의견은 어떤 의견을 근거로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00만이 조기 은퇴해버렸다고. 그러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없어진 노동자 일자리가 400만 개로 추정돼요. 근데 300만이 은퇴를 해버렸으면 사실상 이 400만 개가 더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네. 300만이 일자리를 찾지를 않아 버리니 이 400만 개를 채울 수가 없죠. 절대적으로 사람 숫자가 부족한데 그러면 실업률이 낮아주는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부족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임금이 계속 올라가죠.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찾는 사람 대비 일자리가 1.6배가 많아요. 아, 일자리가요? 예. 지금 현재는 그래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300만이 은퇴를 했다고 보고 조기 은퇴자나 사망자에 의해서 미국의 고용 사정은 바뀌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보면 절대로 고용은 좋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나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이 적어서요. 네. 대신 또 뭘 갖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요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계속 뛸 테니까.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반대쪽 의견이 있어요. 그 반대쪽 의견은 뭐냐면 사실 이쪽은 숫자를 갖고 있어. 저는 뭐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숫자로만 말씀드리면 신규로 이제
유입돼야 될 인구가 500만 명, 그래서 합쳐가지고 한 700만 명 정도의 신규 고용이 미국이 필요하다. 완전 고용이나 이렇게 가려면은.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 답한 코로나 때문에 내가 지금 코로나 집간접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6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경구 그런 약이 나오고 백신에 의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면 이 사람들은 일자리로 돌아올 사람들이 600만 명 정도라는 거죠. 이게 이제 최근 설문조사에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조사에 의하면 속속이 돌아오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분간은 기본적으로는 뭐 또다시 코로나가 유행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위드 코로나를 완전 결정해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구약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부스터샷을 지금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년 1, 2월 정도 됐을 때 충분히 또다시 가라앉는 지경이 되면 속속 이제 고용으로 일자리로 돌아올 사람이 600만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설문조사에 의하면. 네. 만약에 이런 거라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당연히 임금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지겠죠. 돌아오니까. 떨어지겠죠. 거기다가 이 최근에 임금 조사한 걸 보면은 그 임금 상승을 최근 주도하고 있는 쪽이 저임금 저학력 임시직 근로자라는 게 이제 조사에 나와요. 이제 뭐냐면 임금 1분위부터 4분위가 있는데 임금 1분위는 소득이 좀 적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임금 상승률이 4.9%인데 4분위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은 2.7%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력이나 소득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임금이 많이 뛴 쪽들이 소득이 적은 쪽들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쪽들의 일자리가 확 늘어나 버리면 임금 상승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0만이 조기 은퇴해버렸다. 이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상당히 많이 변동이 있었어요. 사망자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고 네. 그 다음에 조기 은퇴자도 실제로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실이 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더 강화되기도 하고 아니면 완전 고용에 대한 어떤 부분이 뒤로 밀리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명분이 더 약해지는 예, 금리 인상을 미룰 수 있는 요인들이 같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가질 수 있어서 지금 오늘 제가 앞부분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롬 파월은 어떤 사람이냐면 2018년도에 고집스럽게 금리 인상을 고집해서 2018년 12월에 크리스마스 악몽을 만들어냈어요. 이 사람이 나는 뭐가 문제냐 금리 올려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냥 폭락해버렸어요. 그때 미국장이 20%까지도 빠졌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5개월이 가기 전에 연속 금리를 3번 내렸습니다. 이게 제롬 파월은 아주 쓴맛을 본 거죠. 자기가 이제 그래서 어쨌든 제 얘기는 뭐냐면 제롬 파월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경을 가진 그 틀을 바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금리 인상과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은 제가 현재까지는 저는 앞의 의견에 아직도 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연임되고 제롬 파월이 상원에서 인준받기 위해서 하는 표현들은 다소 과장된 자기가 다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한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이 반응하는 건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시간 좀 더 써도 될까요? 네네네. 뭔가 지금 일단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제롬 파월이 쉽게 바꾸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 사실은 제가 예측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연준이 이런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테이퍼링과 자꾸 구별하는 그런 말하는 그런 행동의 배경에는 오랜 동안의 그동안의 통화 정책의 역사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경험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꼭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높아서는 안 되는 상당히 딜레마한 상황에서 연준은 뭘 택할 거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아직 이 인플레이션이 치명적이지 않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참아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임금이 오르기 시작하면 임금이 오르는 요인이 나오기 시작하면 실제로 연준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은 PC 관련된 그런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게 뭐냐면 BEI라는 지표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5년, 10년 BEI가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를 말해주는데 이게 높아지기 시작하면 연준은 그냥 바로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1년 뒤 인플레이션은 4%가 요번에 4% 이상으로 올랐어요. 오늘 발표 나면서. 그런데 5년 뒤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치는 오늘도 이 3%를, 그러니까 미시건은 3%를 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두세 군데서 조사를 하는데요. 아직도 2% 후반대에 있어요. 5년 뒤의 인플레이션은. 높지 않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 5년 이상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연준은 가차없이 금리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두 가지 지표가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될 수 있으면 안 올리고 싶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을 끄고 싶지 않은 거. 그리고 더 큰 이유는 이렇게 돈을 많이 푼 이유가 뭐라 그랬죠? 미국의 경제를 키우고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인데 이게 달성되려면 빨리 금리를 올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발행하고 이제 해버린 이 양적 완화는 금리를 빨리 올리면 미국의 악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준은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을 지연시키고 싶은 의도는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만, 그게 딱 있는 거죠. 다만 이 인플레이션이 사상 초유의,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까지 10년간 경험했던 시기하고는 전혀 보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이고 그 이유가 공급망 같은 문제에서 오니까 그게 생각도 안 했던 강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지표 있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거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면 이들도 어쩔 수 없이 막아야 하는 거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다소 연준이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통화 정책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연준이 과거의 통화 정책에서는 쓰지 않았던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작년도에 정크본드를 사주는 것도 처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SMCCF 같은 거 만든 거는 하지만 2009년도에도 유사한 행동은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처음으로 한 행동, 저도 처음 본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가채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TIPS를 많이 사서 지금 연준 창고에 역사상 최대 금액의 TIPS가 쌓여 있어요. 그럼 이 TIPS가 이 물가채가 어떤 효과를 하냐면 만약에 연준이 테이퍼링 하는 그 상황에서 물가채도 팔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절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작년도에 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그럴 때 초반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떠니 저떠니 그럴 때 연준은 사실은 한 번도 안 하던 행동 TIPS를 계속 사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렸어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행동을 연준은 할 겁니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고 참는 동안 기대 인플레이션은 조절하려고 할 것 같아요. IOE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올해를 넘어갔던 것처럼. 그러니까 금리는 안 올렸지만 IOER 같은 걸 통해서 유동성은 흡수하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연준이 시장은 두려워했었어요. 저러다가 갑자기 금리 올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인플레이션이 이런데 왜 연준은 뭐 하고 있냐라고 할 때 사실 연준은 뒤로는 IOER 같은 걸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그런 타격이나 급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는 조절하고 가고 있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자기들이 TIPS를 매도함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뭐 다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겠죠. 그런 정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제롬 파월 말 맞다나 우리가 필요하다면 도구를 쓰겠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꼭 그렇게 금리 인상이 다가왔다, 금리 인상이 빨라진 걸로 시장은 이제 변했다라고 보실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오늘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저희가 기사만 봤을 때는 이런 인사이트, 이런 기본 지식, 뭐 구조,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사만 봤을 때는 굉장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 이런 기사를 보면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좀 강한 맷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의 말을 근거로 시장의 뷰를 갖느냐가 사실 좀 이렇게 영향이 있긴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이유는 아마 그래서이실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한쪽 편의 사람이지만은 제 자리가 왔을 때는, 제 시간이 왔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뷰를 이제 설명드리느냐고 초반부터 약간 얘기는 좀 길어졌지만 예,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